음. 이 이야기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 가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도 평범하게 학교에서 돌아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평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정말 맞아떨어졌죠. 혹시 이태민 씨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여기는 울산해양경찰서입니다. 혹시 어떤 관계시죠? 저희 아버지인데요. 무슨 일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 순간 마침 어머니가 장보고 돌아오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건네드렸어요. 어머니는 경찰과 통화를 하시더니 갑자기 그게 정말이냐며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경찰이 전한 소식은 정말 끔찍했어요. 아버지가 타고 계시던 원양어선이 거센 태풍을 만나 전복됐다는 거였어요. 몇몇 선원들만 겨우 구조됐고 아버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바다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셨어요. 저희는 부산의 한 사찰에서 아버지와 다른 선원분들의 너클 기리는 제사를 지냈어요. 정말 마음 깊이 아버지의 영혼이 편안히 쉬시길 기도했어요. 제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동생이 쓰던 방에서 저만 끌고 나오시더니 집 뒤쪽에 있는 창고로 밀어 넣으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차피 잠만 잘 건데 방이 뭐 필요해?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 어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차갑고 축축한 창고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어요. 사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따로 계셨는데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하신 거였어요. 새어머니는 그동안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친자식처럼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창고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문득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태민아, 아버지와 사흘 이상 연락이 안 되면 내 어릴 때 사진이든 앨범을 꺼내서 봐라.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하셨대요. 출산 후에 더욱 건강이 나빠지셨고요. 원양어선 선원이었던 아버지는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픈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으셨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바다로 떠나던 날이었어요. 여보, 많이 힘들죠? 제가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몇 년만 더 일하면 돈도 좀 모일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도 배에서 밥 굶지 마시고 몸 잘 챙기시고 전화도 자주 해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요. 우리 태민이도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야 해. 잘 다녀오세요, 아빠. 아버지는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모르셨어요.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육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는 급히 육지로 올라와 병원으로 달려가셨지만 어머니는 이미 위험한 상태였어요. 의사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지만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말씀하셨대요. 여보, 그만해요. 저는 당신과 우리 태민이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없어도 태민이 잘 키워주세요. 그렇게 저를 잘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겨우 두 돌이었을 때였다고 해요. 어머니 장례식을 마친 후 아버지는 다시 배를 타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께 어린 저를 맡기셨죠. 할머니는 어머니를 잃은 손자가 불쌍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작은 원양어선 한 척을 사실 수 있게 되셨고요. 집안 사정도 예전보다 좀 나아졌죠. 하지만 그런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는 점점 늙어가셨어요. 손자를 키우기엔 너무 힘에 부치는 나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온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애비야, 너 재혼 생각 없니? 언제까지 이렇게 바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살 거니? 지금도 아들과 떨어져서 1년에 몇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이게 잘 사는 거야?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루아침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고. 만약 너 배 타고 있을 때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우리 태민이는 어떻게 할 거야? 태민이를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처음엔 재혼 생각이 없으셨지만 할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를 생각하면 곁에서 돌봐주고 챙겨줄 엄마가 필요할 것 같으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죠. 할머니는 여기저기 부탁해서 혼처를 알아보셨고요. 아버지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자분을 소개받으셨어요.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는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렇게 제가 16살이 되던 해 새어머니와 형제가 생겼죠. 새어머니는 정말 다정한 분이셨어요. 어머, 내가 태민이구나. 어쩜 아버지 닮아서 인물도 좋네. 우리 얼굴은 오늘 처음 보는 거지. 인사해. 여기는 이제 내 동생이 된 진우야. 김진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태민이 생일이 더 빠르더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태민이가 형, 진우가 동생이야. 진우야, 뭐하니? 형한테 인사 안 하고. 형. 형이라고요? 동갑인데 형은 무슨? 어머, 얘가 왜 이래? 버릇없이. 그때 저는 한창 사춘기였어서 갑자기 생긴 새어머니와 형제라는 존재가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됐어요. 잘 어울리지도 못했죠. 아버지는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셨지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제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걸 듣고 아버지가 혼내신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새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보, 그러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어머니라는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태민이 편한 대로 불러도 저는 괜찮아요. 언젠가는 어머니라고 편하게 불러줄 날이 오겠죠. 저는 어색했지만 새어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어떨 때는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제가 먼저라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아버지라도 있으면 얼른 친해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계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으면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일한 덕분에 집안 사정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가 한창 정부에서도 원양업을 지원해 줄 때라 아버지 사업이 날로 번창했거든요.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1년 정도 지난 후에는 훨씬 더 큰 집을 사서 이사도 했어요. 저희는 어느새 부잣집이 되어 있었어요. 부족한 거 없이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었죠. 그래도 저는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좋으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산 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색한 새 식구들 때문이었거든요. 새어머니가 저한테 못해주거나 구박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잘해주냐며 칭찬이 자자했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친엄마인 줄 알 정도였거든요. 밖에 나가서도 새어머니는 저를 친자식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왜 아직도 어색한지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도 친아들보다 저를 더 아껴주셨어요. 당시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동생 진우는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패싸움을 하거나 가끔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진우 얘는 뭐가 모자라서 맨날 주먹질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진우가 우리 태민이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우리 태민이는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니 소원이 없겠어. 봐라, 학교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고 있잖니. 진우 이놈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 한번 제대로 혼을 내줘야지. 아휴 속상해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공부하고 늦게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곧 시험도 있어서 잠까지 줄여가며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날따라 조금 몽롱했어요.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몸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대로 쓰러지면 제 몸이 도로로 넘어질 것 같았고 혹시라도 차가 오면 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달려오더니 제 몸을 밀쳤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를 구한 사람을 확인해 보니 새어머니였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태민아, 난 괜찮다. 너는 다친 데 없니? 저는 괜찮아요. 일어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야. 새어머니는 팔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크게 다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저를 밀치면서 넘어질 때 팔이 부러진 거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니셔야 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다친 것도 그렇지만 새어머니와 계속 어색했던 게 제가 가진 편견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를 대신해서 다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인데 저만 새어머니가 가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몸을 던져 저를 구해줄 정도라면 새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사셨던 말처럼 저를 친자식처럼 여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새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됐어요. 한동안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됐어요. 무엇보다 아버지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아버지가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태민아, 이번이 아마 내가 바다에 나가는 마지막이 될 거야. 이제 배 안 타고 육지에서 사업할 거다. 나도 나이가 있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면서 확인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랑 동생이랑 잘 돌봐드리고 있거라. 저는 아버지가 큰 위험 속에 계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제일 기뻤어요. 그리고 함께 보낼 날들을 꿈꾸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며칠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것 같다는 연락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은 뒤 저희 가족은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이태민 씨 가족 되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아버지 시신은 찾았나요? 그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사고 당시 갑작스런 풍랑 때문에 파도가 엄청 높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배가 뒤집혔고 아버님을 포함한 선원들이 그 파도를 피하지 못했더라고요. 살아남은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아버님께서 선원들을 대피시키려다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태민 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과 달리 아버지 시신은 끝끝내 찾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삼켜버린 바다가 너무 미웠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빌었어요. 제발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러나 바다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아버지가 배를 출발시켰던 부산의 한 항구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다른 선원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어요. 아버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걱정 마시고 부디 푹 쉬세요. 위령제가 끝난 후 남은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새어머니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제가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제 짐을 가방에 다 담더니
그걸 거실로 가져와서 제 앞에 던지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태민아, 오늘부터 창고에서 지내라. 무슨 소리예요? 왜 제가 방을 두고 창고에서 지내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애가 영 눈치가 없네. 제 말뜻이 뭔지 모르겠어? 거기 사람이 지낼 곳이 아니잖아요. 불도 안 들어오고. 그게 뭐가 어때서? 어차피 잠만 잘 건데 방이 왜 필요하니?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창고로 쫓겨났어요. 그곳은 어둡고 춥고 난방도 안 돼서 너무 추웠어요. 오들오들 떨며 하룻밤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그리웠고 왜 갑자기 새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저렇게 달라졌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악몽을 꾸는 듯 했어요. 그러나 새어머니 악행은 저를 창고로 쫓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밥을 먹으러 다시 집으로 들어가 주방으로 향했어요. 마침 새어머니는 동생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야, 이태민. 너 뭐냐? 내가 여길 왜 들어와? 밥 먹으러 왔는데 뭐가 이렇게 당당해? 뭐? 밥? 너 우리한테 밥 달라고 했냐? 엄마, 얘한테 줄 밥 있어? 어머, 태민이 좀 봐라. 너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온 거니? 허락이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건데 허락이 왜 필요하죠? 태민아, 너 어제부터 왜 그러니? 지금 상황 바뀐 거 모르겠어? 이 집 주인이 너네 아버지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 죽은 거 몰라? 예. 제가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이제 이 집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온다는 소리야. 그렇게 알고 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겨진 재산과 집은 배우자인 어머니에게로 넘어갔어요. 아들인 저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제 앞으로 남겨질 몫도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법적 보호자인 새어머니가 관리를 해야 했죠. 결국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였어요. 새어머니는 한상에서 밥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이 없을 때 허겁지겁 다 식어 빠진 음식을 먹으며 배를 채웠어요. 제가 그런 수모를 참은 이유는 아버지가 힘들게 일해서 산 이 집을 그들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무슨 대책이라도 생길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새어머니의 괴롭힘이 있었다면 학교에서는 그 아들인 진우가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동생은 학교에서도 주동자가 되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만들었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저를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야, 이태민. 쟤 엄마 아빠 없는 거 아니야? 그것뿐이야? 돈도 없어서 우리 집 창고에서 얹혀 살잖아. 밥도 우리가 남긴 것만 먹고 살아. 완전 거지야. 거지? 야, 거지.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매점 가서 빵 좀 사라. 이 형님 배고프시다고. 배고프면 내가 사다 먹어. 와,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너 좋은 말로 해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럼 내가 또 본때를 보여줘야지. 싫다고 반항하면 친구들과 몰려와서 저를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종 얼굴에 멍을 달고 살 때도 있었어요. 그걸 본 새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했어요. 어머, 태민이는 얼굴이 왜 저래? 엄마, 제가 내 말을 안 듣잖아요. 빵 좀 사오라고 했더니 싫대요. 그래서 손 좀 봐줬어요. 휴, 집 망신을 시키고 다니네. 그리고 진우야, 엄마가 말했지. 때려도 티 안 나는 곳을 때리라고. 괜히 우리 착한 아들만 오해받아. 야, 이태민. 누가 내 얼굴 보면 우리 아들 욕먹으니까 너 밖에서는 고개 푹 숙이고 다녀. 알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은 더 이상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친척도 없었기에 눈물을 삼키며 참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새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고
동생이 주는 모욕도 견뎌내면서 그들의 눈밖에 나는 일을 안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공부는 손에서 놓을 수 없었어요. 이것마저 안 한다면 희망이 전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창고에 있는 박스를 쌓아 책상을 만들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태민아, 잘 들어. 아버지랑 사흘 이상 연락이 안 되면 너 어릴 때 사진을 모아둔 앨범을 펼쳐보거라. 아버지는 바다에 있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커가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없으셨어요. 그걸 늘 아쉬워하셨고 친어머니는 틈나는 대로 제 사진을 찍어서 아버지가 육지에 오시면 보여드렸다고 해요. 아버지가 말한 앨범은 그때 찍어둔 사진을 모아둔 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잊고 살았는데 이 집으로 오면서 그걸 창고에 보관해뒀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창고를 뒤졌고 이내 곧 먼지가 가득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걸 열어보니 그 앨범이 들어있었어요. 몇 장을 넘겨보다 중간쯤 봤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거기엔 편지 한 통과 함께 통장, 그리고 도장이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해 봤는데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억대 예금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돈인가 싶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쓴 편지를 읽어봤어요. 태민아, 내가 지금 이 편지와 통장을 찾았다는 건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겠지. 내가 없어서 너한테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일이 생기지 않았을지 걱정이 된다. 사실 나는 진우 엄마, 그러니까 내 새어머니와는 사랑 결혼을 한 게 아니다. 내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너를 보살펴줄 사람이 있어야 했거든. 그래서 사랑보다는 자식을 잘 키우고 살림 잘하는 여자를 만나야 했고 그게 내 새어머니였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잖니? 혹시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때문에 너한테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남긴 돈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 너희 친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너를 위해 모아온 적금이다. 세상에 너와 나 이렇게 우리 둘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돈이니까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써라. 내 아들, 너는 어떤 일이 닥쳐도 용기 있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거라 믿는다. 태민아, 사랑한다. 아버지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제 앞으로 적금을 들어놓으신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모욕과 수모를 당할 줄은 모르셨겠지만 말이에요.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남겨준 편지와 통장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고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돈으로 지긋지긋한 새어머니 모자와 인연을 끊고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얼마 없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대문 밖에서 집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버지, 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산 이 집, 제가 다시 되찾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찾아간 곳은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통장에 몇 억의 돈이 있었지만 막상 아버지가 힘들게 모아서 남겨주신 유산을 쉽게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새어머니가 저를 찾아낸다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돈을 빼앗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없는 척 지내기로 했어요. 인생 처음으로 가본 고시원은 창문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그 전에 지내던 창고에 비하면 천국이었어요. 무엇보다 새어머니 모자의 꼴을 안 봐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 지낼 곳은 구했으니 다음은 일할 곳을 찾아야 했어요. 마침 고시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시간이 남으면 책을 봤어요.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다면 끝까지 공부를 마치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교과서를 보고 문제집을 풀었어요. 이런 저를 본 사장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일은 안 하고 딴짓만 한다며 한 소리 들을 줄 알았지만 사장님은 제 예상과는 정반대 말씀을 하셨어요. 태민아, 혹시 직업학교라고 들어봤니? 직업학교요? 아니요. 뭐 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바로 일할 수 있게 기술 위주로 가르치는 학교야. 옆에서 너를 지켜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일을 구해보는 게 낫겠다 싶은데.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사장님의 제안을 들은 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에 손을 안 대기 위해서라도 되도록 하루빨리 일다운 일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몰랐기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직업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통장에서 돈을 조금 빼서 직업학교에 등록하고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때는 점점 인터넷도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였거든요.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이용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장에 제가 배운 걸 써먹을 수는 없었고 이 기술로 뭘 할지 고민하던 중에 직업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가게에서 며칠만 아르바이트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태민아, 요즘 내가 일하는 가게에 일손이 부족하거든. 원래 나오던 아저씨가 있는데 허리가 다쳐서 몇 주는 쉬셔야 한대. 그래서 며칠간 혼자 해봤는데, 진짜 죽겠다 죽겠어. 옷 들어오는 거 정리하고 포장하면 되는 건데 힘들긴 하거든. 그래도 내가 사장님한테 말 잘해서 1급 좀 더 쳐달라고 할 테니까 제발 도와줘라. 주변에 너밖에 없어. 그렇게 친구를 따라 동대문에 첫 발을 디뎠어요. 그곳은 제가 살아오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전국에서 올라온 소매상들이 그곳에서 옷을 사갔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고 동이 트기 시작할 때쯤 동대문의 일과가 끝났어요. 친구는 저를 근처 분식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줬어요. 태민아, 고생했다. 오늘 라면은 내가 쏠게. 일하고 여기 와서 라면 한 그릇 딱 먹는 게 완전 별미거든. 너무 힘든데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서는 얼마나 일한 거야? 1년 좀 넘었지. 너 동대문은 처음 와봤어? 처음이지. 옷을 사러 와봤기만 했지 이런 곳이 있다는 건 몰랐어. 근데 손님이 진짜 많다, 그지? 그럼 달리 동대문을 유행의 메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전국 8도에서 옷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옷 사간다니까. 우리 사장님도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돈 꽤나 벌었을걸. 부자라는 소문도 있어야. 그렇게 동대문에서 며칠간 일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옷을 사는 사람은 항상 있는데 굳이 매장에 와서 입어보지 않아도 옷을 살 수 있으면 구매자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판매자들도 매장을 하나 빌려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물건을 팔면 매장을 운영하는 비용과 인건비도 아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곧 직업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옷을 파는 쇼핑몰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도 여성 옷을 파는 쇼핑몰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손이 아직은 닿지 않은 분야를 개척했어요. 차별점을 두려고 남성복을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옷을 사러 매장에 들어가는 걸 어려워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쇼핑몰을 만들면 눈치 안 보고 실컷 구경할 수 있기에 부담 없이 편하게 옷을 살 수 있을 거라 예상했어요. 동대문에서 옷을 떼와서 사진을 찍고 사이트에 올리고 하루에 잠을 두어 시간 자면서 거기에만 매달렸어요. 제 예상은 적중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1세대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가 되어 나이에 비해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동대문에 점포도 몇 개 계약해서 더 다양한 옷을 팔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의류뿐 아니라 신발이나 액세서리도 판매했어요. 점점 더 큰 도매상이 되어갔고 젊은 사장이 부지런히 일한다는 소문이 나서 전국에 있는 소매상과 거래도 늘어났어요. 저는 그렇게 동대문의 젊은 유명 사장님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태민 사장님 되시나요? 네, 제가 이태민인데요. 어디시죠? 아,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방송국이요? 방송국에서 저를 왜? 저희가 이번에 어린 창업자 젊은 사장님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대문에서 이태민 사장님이 엄청 유명하시고 그래서 취재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처음에는 인터뷰하는 게 썩 내키지 않았어요. 말 주변도 없을 뿐더러 얼굴이 알려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방송에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는 될 것 같아서 짧은 인터뷰를 하겠다고 전했어요. 약속한 날이 되자 통화를 했던 PD와 카메라맨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드린 윤혜진 PD라고 합니다. 취재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연예인도 아닌데 TV에 얼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부탁드릴게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일단 편하게 평소에 하시던 대로 일하시는 모습 좀 찍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할 텐데 제작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평소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다큐멘터리에 짧게 출연했어요. 그 방송은 실제로 홍보에 도움이 됐고 장사는 더 잘 됐어요.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율도 높아졌고 매장에 찾아와서 사는 손님도 더 늘었어요. 얼마 후 반갑지 않은 손님도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저를 구박했던 새어머니였어요. 태민아, 잘 지냈지? 방송에 나온 거 봤다. 그거 보고 물어물어 찾아왔어.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구나. 아줌마가 왜 뿌듯해요? 저희가 이렇게 만날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잘 자란 것 같다고요? 집 나온 이후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사정도 모르면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뭐에 씌었었는데,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 새어머니의 행색은 초라했어요. 그 많은 아버지의 유산을 챙긴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저 잘 사는 모습 보러 찾아온 건 아닐 거고. 여긴 왜 오신 거예요? 그게 말이야. 태민아, 미안한데 나 돈 좀. 아니, 그 빌려주면 안 될까? 뭐라고요? 돈을 달라고요?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말이다. 내가 사기를 당했어. 몇 배로 불려준다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아휴, 내가 그놈을 믿은 게 아니었는데.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우리 진우를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꼭 갚을게. 진우요? 돈이요? 저한테는 정도 없고요. 아줌마한테 줄 돈은 더더욱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못 빌려줍니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태민아, 내가 오늘 잘 데가 없어. 너만 믿고 온다고 그나마 가진 돈도 차비로 다 써버려서. 그러는데 방 한 칸만 내주면 안 될까?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모자라 그 여자는 또 빌붙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기가 차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어릴 때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방이요? 방은 없고 창고 하나 있는데 거기는 어떠세요? 어차피 잠만 잘 건데 방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새어머니는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게 꽤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가면서도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태민아 너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 구하려다 팔 부러진 건 생각 안 나니? 아휴, 어이가 없어서. 됐다.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그 여자가 간 뒤로 왜 사기를 당했는지 알아봤어요. 제가 집을 나가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희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건지 궁금했거든요. 알아보니 가관이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집을 떠난 뒤 얼마 안 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는 아파트가 들어올 땅이 있는데 미리 사두면 투자 금액의 몇백 배는 불릴 수 있다고 새어머니를 꼬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 그 말만 듣고 덜컥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죠. 그 남자도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접근했던 거고요. 그렇게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도 집도 다 날려먹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집안을 망하게 한 건 새어머니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아들 진우 역시 문제였어요. 사업을 한다며 돈을 가져다 쓰다가 도박에 빠져서는 거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더군요. 새어머니는 돈도 집도 없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저런 신세가 되어서 빌붙을 곳이 필요해 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었어요. 가위로 자를 수만 있다면 제 인생에서 두 사람을 도려내고 싶었어요. 그래도 새어머니 면전에서 되도록 독하게 말했으니 염치가 있다면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이 또 한 명 찾아왔어요. 바로 새어머니의 아들 진우였어요. 그 역시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아들의 아주 쌍으로 난리구나. 너는 또 왜 찾아왔냐? 왜 내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내 돈이 또 탐나냐? 태민아. 아니 형님. 나 한 번만 살려주라. 형이 빌라고 하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나 사채꾼한테 쫓기고 있어. 이번에 한 번만 구해주면 내가 형이 빌려준 돈 몇십 배로 갚을게. 응? 몇십 배로 갚는다고? 어떻게? 도박으로? 진우야, 정신 좀 차려.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까 얼른 꺼져버려.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잊을만 하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며 징징댔지만 어릴 때의 제가 아니었죠. 클 만큼 컸고 두 사람에게는 일말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그들을 쫓아냈고 이후로는 잠잠하다 싶어 찾아오지 않으려나 보다 여겼죠.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동대문에 있는 점포들을 다 둘러보고 직원들과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은 뒤에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맥주도 한 잔해서 술도 깰 겸 집까지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집 근처 사거리에 도착해 길을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이었는데 누군가 저를 밀쳤어요. 몸에 힘이 없는 상태라 저는 그대로 도로로 튀어나가 버렸어요. 와중에도 저를 밀친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했는데 범인은 이미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 저쪽에서 트럭 한 대가 크게 경적을 울리며 다가왔어요. 머리로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싶어 눈을 질끔 감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봐요, 당신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뛰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 안 난 걸 천만다행으로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누가 갑자기 밀쳐서. 아휴, 10년 감수했네.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무슨 문제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운전자는 내려서 제 몸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준 뒤에 다시 차에 올라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도 집으로 돌아와 밝은 곳에서 몸 여기저기를 살펴봤는데요. 다행히 무릎이 까진 것 외에는 다친 곳이 없었어요. 천천히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 누군가 제 몸을 도로 쪽으로 밀쳤고 밀친 자가 그 자리를 뜨려는 듯 도망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한 일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새어머니와 그 아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두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런 일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바로 경찰서로 가서 두 사람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에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태민 씨가 당한 일은 안타깝지만 지금 심증만 있는 상황이죠. 이거 정확한 증거 없이는 신고 못합니다. 경찰이 나설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당했다니까요. 제가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김 씨, 지금 무슨 심정인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앞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갔고 순간 사고 날 뻔했던 트럭 운전자에게 받은 연락처가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분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면 어떤 증거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이태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고 날 뻔했던 기억하시나요? 아, 왜요? 혹시 어디 안 좋은 데 있어요? 아휴, 그러니까. 그때 같이 병원 가보자고 하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저 정말 다친 데 없이 멀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날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시간 내기 어려우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부탁드릴 것도 있고요. 부탁이요? 뭐 이상한 거 아니죠? 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바로 트럭 운전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사정을 말한 뒤 다행히도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별 소득은 없었어요.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는데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다시 그 운전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태민 씨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날 그 일 있고 나서 내가 너무 놀라서 얼마 안 가서 공원 근처에 차 대놓고 잠깐 쉬었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혹시 태민 씨가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일까 싶은데. 바로 달려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트럭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사람이 새어머니 아들인 진우였어요. 저는 제 예상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범인 찾기를 포기하려 했는데 그걸 계기로 다시 힘을 냈어요. 사고가 날 뻔했던 사거리 쪽에 CCTV 다 뒤지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주들에게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도 다 확인하며 증거를 찾아냈어요. 그렇게 한 가지씩 증거를 연결해 보니 저를 밀친 건 새어머니의 아들 진우가 틀림없었어요. 당장 쓸 수 있는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경찰에게서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잡았다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한 걸음에 경찰서로 향했어요. 거기에 두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이태민 씨 오셨네요. 여기입니다. 이 두 사람 맞습니까? 그 두 사람의 뒷모습만 확인하는데도 기가 찼어요. 경찰서에 잡혀온 사람은 바로 새어머니와 그 아들이 맞았으니까요. 당장 그들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이제 하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나 죽여서 당신들이 얻는 게 대체 뭔데요? 죽이려고 하다니. 너 말 조심해라. 너 증거 있니? 증거. 있어요, 증거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걱정 마세요. 진우가 나 밀치는 거 다 찍혔어요. CCTV, 블랙박스에 찍힌 거 빠짐없이 다 긁어 모았어요. 이게 무슨 소린 줄 알아요? 당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니 두 사람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했어요. 아, 김진우. 그러니까 일할 때 얼굴 드러내지 말라고 했지. 마스크는 왜 안 써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 형사님, 이거 제가 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끝까지 말렸어요. 근데 엄마가 우리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한 거예요. 뭐라고? 야, 김진호. 내가 먼저 태민이 좀 겁줘서 돈 달라고 협박하자고 했잖아.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애미를 팔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서로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 시켜서 했다며 싸우는 꼴을 보니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랑 잠시나마 가족으로 여겼다는 게 창피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내가 시켰니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이번에는 저한테 빌었어요. 태민아,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그랬겠니? 우리는 그냥 너 좀 놀래키려고 한 거야. 믿어주라. 맞아, 형님. 우리랑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돈도 안 빌려주고 하니까 정말 겁만 조금 주려고 했어. 형님. 나 진짜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지도 몰라.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라. 두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현실이 끔찍했어요. 제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비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두 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 전부 날려먹은 것도 나를 없애려 한 것도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봐준답니까? 절대로 합의 안 합니다. 지은 죄만큼 다 갚으세요. 형사님이 두 분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경찰서를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끝났다는 생각에 저도 후련해졌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데 그 말대로라면 아버지 역시 이 모든 걸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새어머니가 날려버린 집을 찾아갔어요. 경매에 넘어간 뒤 아직 팔리지 않았는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집을 다시 되찾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과 그동안 제가 번 돈을 합치니 얼추 금액이 맞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계속 남겨두기만 했는데 드디어 제대로 쓸 곳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을 산 뒤 저는 바로 이사도 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치 아버지가 저를 맞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집은 제가 살던 시절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고향에 돌아온 듯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지내시던 방에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 했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 집을 떠나면서 제가 했던 약속 드디어 지켰어요. 저 잘했다고 해주실 거죠? 이제 여기서 제 가족도 만들고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 걱정은 마시고 푹 쉬세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그에 맞는 보답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동안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해요.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저 역시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시 되찾은 집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사업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어머니와 아들은 그들이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일찍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생한 만큼 이제 제 앞에는 밝은 날만 있기를 바라며 남은 날들을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요.